선생님께서 낭송해 주신 시 듣고 왔습니다. 오래된 기도라는 시를 들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어쨌거나 제 능력치를 넘어서는 힘과 부딪혔을 때 그런 한계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선생님 시에서는 이 기도가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 되는 더욱 항상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특별한 순간에 절절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세목으로 녹아든 기도랄까? 기도로 짜여진 피륙으로서의 삶이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이처럼 선생님 작품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역시나 넓고 깊은 서정성, 그리고 길이와 상관없이 간결하게 마감된 깊은 사회 언어들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 전체적인 시적 여정을 생각할 때 선생님이 더 오래 일구고 계신 텃밭은 환경과 생태에 관한 문제일 듯 합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할 때 있거든요. 눈을 감고 고향이라는 말과 제일 어울리는 말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하면 대부분 농촌 풍경을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영역이라는 걸 이제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꼭 삶하고 이렇게 직접적 연관된다기보다 학습되는 영역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환경과 생태에 관한 관심들이 자연인으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농촌 경험이랄지 유년 시절과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 도시적인 삶,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뭔가 소비와 소모로 직진해버리는 이런 도시적인 삶의 한 복판에서 이런 것들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혹시 그게 어떤 계기와 함께였을지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20살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죠. 그러니까 아마 제 그 DNA 안에 그 흙, 땅, 공기, 뭐 자연, 뭐 우주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 있었겠죠. 아마 지금도 저는 남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사회인이 된 뒤는 이제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안에 뭐 하늘의 모래처럼 원자로 살아가게 되었죠. 낮에는 그러니까 월급쟁이 기자로 생활하고 밤에는 내가 시인으로 돌아간다. 이런 엄격한 그러니까 생업과 문학의 경계를 엄격하게 긋고 지켰어요. 그런데 3년, 4년 지나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번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퇴근하면서도, 이번 그 취재가 잘 된 건가? 이번 특집이 잘 되는 건가? 뭐 이런 일과 관계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구책 중에 하나가 퇴근할 때 이제 모자를 뒤집어 쓰면서 나는 이제 도시인이 아니다. 월급쟁이가 아니다. 나는 시인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뭐 오래 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막 이제 뭐 느림의 미학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였어요. 맞다. 나도 지금 너무 빠르게 도시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빨려 들어가서도 내가 도시에 빨려 들어갔다는 사실조차 내가 놓칠 때가 많다. 그러니까 한번 멈춰 섰던 것이죠. 그리고 1991년에 가을에 녹색평론이라는 그 격월간지가 창간이 된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상, 이런 문제제기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시 또는 문학으로부터 조금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문학이 갖고 있던 상상력하고 전혀 지향성이나 그 스케일이 다른 상상력이에요.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산업 문명, 이 도시적 삶, 이건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른바 태어나서 뭐 삶의 전환 또는 문학적인 뭐 사고방식의 전환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을 산책 시편이라고 일부러 지은 것도 그거예요. 산책 시편, 부사, 뭐 게으른 것은 아름답다, 뭐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게 뭐 지금까지 저는 쭉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절 시 속에 그런 선생님의 모습들이 아주 섬세하게 잘 나타나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막막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 뭔가 사람을 소진시켜버리는, 소모시켜버리고 많은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거기에 이미 충분히 녹아들어버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아연함, 여기를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너무나 잘 지금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약간 당황스러움, 이런 그 몸의 변화 위에서 갸웃하고 있는 시적인 화자가 보이고, 그 화자가 뭔가 지금 당장의 결과를 얻을 수 없더라도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가 보이고, 그 각오의 일환으로 산책과 부사성과 지금까지는 버려지는 것으로 치부됐었던 영역들을 다시 섬세하게 끌어안고 하나씩 하나씩 일상의 자리로 가운데로 옮기는 그런 모습들이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하는 그 시사 주간지 건물 바로 옆에 농협에서 만든 농업박물관이 있었어요. 아, 진짜 농업박물관이 예,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또 한번 내가 두고 온 것, 내가 떠나온 것, 내가 버리고 온 것에 대한 또 반성, 성찰 같은 것이 있었죠. 이제 내 대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내 생애의 농업이 박물관으로 들어가 버리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뭐 생태주의라는 게 결국은 지구, 땅, 자연에 대한 예민한 감성을 되찾는 게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그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그 시기에 하게 됐습니다. 농업은 박물관으로 들어갔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가 살아있는 한 또 영원히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더 근원적인 지평으로 그 문제의식이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또 선생님의 시 한 편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사막에 모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모래와 모래 사이다. 사막에는 모래보다 모래와 모래 사이가 더 많다. 모래와 모래 사이에 사이가 더 많아서 모래는 사막에 사는 것이다. 오래된 일이다. 저는 셰익스피어의 문장, 빛이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도 빛이 도착한 그곳에는 이미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장을 좋아하는데요. 선생님 시에서 사막에 모래보다 더 많은 모래와 모래의 사이를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사막의 모래가 다 분해된 유기체의 시체일 테니까 모래 자체가 하나의 생명의 끝인데, 그 끝과 또 다른 끝의 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음과 죽음 사이의 삶을 놓듯이 또 삶과 삶 사이의 죽음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는 듯 합니다. 선생님의 시에서 엿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상상력이 지구적 차원의 원경으로 물러날 때의 문제를 선생님의 두 번째 시집 발문을 쓴 장정인 시인이 추상성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스펙트럼을 갖는 선생님의 시에 대한 경모 위에서 던지는 우정어린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의 시 기념식수를 하도 읽어서 거의 외다시피 봤는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좋은 그 기회에 굳이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기념식수요. 예. 기념식수. 동수가 죽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감자를 구워 소풍을 간다. 며칠 전에 내린 비로 개구리들은 땅의 얇은 천장을 열고 작년에 땅 위를 지나고 있다. 아이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도배에선 유리창에 조아라고 매달려 있다. 나무들이 가지마다 가장 넓은 나뭇잎을 준비하러 분주하게 오르내린다. 영혼은 온몸을 떠나 모래내 하늘을 출렁이고 출렁거리고 그 맑은 영혼의 갈피에서 3월의 햇빛은 굴러 떨어진다. 아이들과 감자를 구워 먹으며 나는 일부러 어린 왕자의 이야기며 안델슨의 추운 바다며 모래 사막에 사는 들개의 한 사리를 말해 주었지만
너희들이 이 산자락 그 뿌리까지 뒤져본다 하여도 이 오후의 보물 찾기는 또한 저문 강문을 건너야 하는 귀갓길은 무슨 음악으로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가. 홍수가 죽었다. 아이들은 너무 크다고 마다했지만 나는 너희 엄마를 닮은 은수원 사시나무 한 그루를 너희들이 노래 부르며 파놓은 푸른 구덩이에 묻는다. 교회선의 끝 철길은 햇빛, 철철 흘러넘치는 구릉지대를 지나 노을로 이어지고 내 눈물 반대쪽으로 날개도 흔들지 않고 날아가는 것은 무한정 날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이거 오랜만에 소리내어 읽어보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혹시 오히려 너무 많이 읽으셔서 이제 좀 그만 읽고 싶다고 마다하실까봐 걱정을 아니 했어요. 뭐 제가 신앙송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시는 헤아려 보니까 42년 됐네요. 벌써.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라고 82년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그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러신가 했던 것이 이 시 속에서의 삼촌이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자상한 이미지로 있어서 근데 이건 전적으로 100% 상상이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하던 1982년 네. 2월에 저희 큰 형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상으로 돌아가셨군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때 뭐 조카가 둘이 있었는데 네. 제대로 뭐 위로하거나 그 뒤로 제대로 삼촌으로서 돌보아 주지도 못했는데 시는 이렇게 뭐 대단한 자상한 근데 시 속에 있는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시인이 다 그 생태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또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만큼 생태주의나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오늘날 보편지성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실천도 세계 시민적 윤리 준칙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생태는 인간을 넘는 자연 영속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또 세계의 근원성이나 인간의 유한성을 대립시키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녹색평론에서도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죠. 관련해서 그 경험을 좀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녹색연합하고 녹색평론이 서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기관지?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녹색연합은 이제 환경운동 단체고요. 아주 뭐 오래됐고 지금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고요. 그 운동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뭐 서로 연계되는 것이고 녹색평론은 그 문학평론가였죠. 김종철 선생께서 1991년 10월에 창간한 그 독립 매체였습니다. 그래서 녹색평론은 잠깐 그 휴관을 했다가 얼마 전부터 개간지로 바꿔서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991년 제 시의 어떤 시세계의 전환점 중에 하나였던 그 녹색평론에서 2003년인가 와서 그 편집 자문위원 활동에 좀 참여를 해달라. 김종철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건 활동은 아닌 것 같고요.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나온 책을 리뷰를 하고 그 다음 그 책에 어떤 그 기사 특집을 할 것이냐 그런 걸 논의하는 거였고요. 제가 그 녹색평론사의 잡지에 뭐 기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녹색평론 또는 녹색평론사에서 나온 단행본 또는 김종철 선생님의 생각 또는 김종철 선생님의 실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준 영향은 뭐 아주 막대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 같은 책은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오래된 미래라는 게 이제 관용어가 됐죠. 관용어. 그러니까 정말 모든 면에서 딱 떨어지는 또 책이고 제목이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아니더라도 한 번쯤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만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 오는 그 굉장한 하여튼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지만 에이, 그렇게 될까? 이런 식의 그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된 미래를 읽으면서 이건 이미 있었고 앞으로 결국은 돌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확신 같은 걸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저작이었던 것 같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녹색평론사에서 나왔던 상당히 많은 책들이 관련한 희망을 주는 것으로서 크게 역할을 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거기 한 말씀 덧붙이면 제가 이제 김종철 선생님이 강연할 때 몇 번 따라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김종철 선생님이나 녹색평론이나 뭐 생태론이나 크게 넓게 봐서는 모든 전 예술이 그렇다고 보는데요. 어떤 가능성, 어떤 상상의 세계를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 이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가능한 것, 그것도 당장 가능한 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시나 생태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능한 것, 가능한 세계는 문학이든 예술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국가나 기업이나 이 세상이 훨씬 더 잘한다. 그러니까 문학의 역할은 또는 시민사회의 역할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가능한 세계만 얘기한다면 그건 결국 좁아지고 사라지는 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거다. 우리 끊임없이 불가능한 걸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불가능한 세계가 또 앞으로 선생님이 시가 걸어갈 여정과도 또 관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의 위대함이나 인간 문명의 오만에 대한 묵시록적 심판 이런 상상력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읽어주실 낭송시 끝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묵시록적 파멸을 춤으로 횡단하고자 했던 시적 발상이 돋보이는 시가 아닐까 합니다. 이 시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시작되었다. 끝이 시작되었다. 춤을 추자. 관을 들쳐매고 춤추는 아프리카 청년들처럼. 춤을 추자. 낡은 것이 가고 있다. 낡은 것이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자. 우리 함께 배웅하자. 드디어 끝이 시작되었다. 서로 손을 잡고 끝의 시작을 바로 보자. 낡은 것은 가고 있지만 새 것은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저녁 같은 혹은 새벽 같은 이 시간. 마침내 끝이 시작되었다. 땅 끝에서처럼, 바다 끝에서처럼 끝에서 끝을 똑바로 보고 돌아서자. 이 끝을 시작으로 만들어내자. 오래된 아침, 그래서 처음인 새 아침이 우리 앞에 있다. 아니, 우리 안에 있다. 바야흐로 끝이 시작되었다. 춤추고 노래하자. 안팎의 새 것을 마중하자. 이번이 마지막 끝일지도 모른다. 이 시작이 처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첫 시작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관을 메고 춤추자. 요람을 들고 노래하자. 저 낡은 시대의 인간을 위하여. 기필코 두 눈 뜰 우리 안의 인류를 위하여. 다시 무생명 보도모 안을 어머니 지구를 위하여. 오늘 이문재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 선생님께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 제약도 있고 제가 충분히 답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고요.
저희 최근에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저는 얼마 전부터 진정한 시의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인류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에서 인류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한 단계 진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 인류는 바로 지구 시민이다. 그 세계 시민은 인간 사회 범주를 넘지를 못해요. 비인간 존재를 끌어안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지구 시민이 되면 지금부터는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지구 우주를 구성하는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돌이 인간보다 저열한 게 생물, 아니고 무생물 다 그렇죠. 대등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인류로서 지구 시민의 어떤 자각을 했을 때 기후 문제로 대표되는 또 한쪽에는 과학 기술이 있잖아요. AI. 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로 가는 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그것이 문자 형식이든 노래든 음악이든 요리든 걷기든 그걸 표현하는 것이 전 지구 시민의 1차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종적 고유성을 더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또 그 종의 고유성에 걸맞는 이름, 존재의 이름, 또 감정의 이름, 활동과 삶의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호명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또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되는 몫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시가 좀 됩니다. 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큰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